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8일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네, 오후 아니 저녁 이젠 이 시각에도 어둡네요.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네, 7시 17분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4장 위장보수와 유사진보. 34, 37세 보수사학자의 6.25 일기. 6.25를 맞이한 남측 지식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지금은 보수가 사라진 시대에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일기를 통해 6.25 동족 상잔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김성칠 선생 1913년에서 1951년은 당시 서울대학교 사학문학 교수였으며 1차 서울 함락 때는 서울에 잔류했다. 그는 2차 함락인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했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0년 6월 25일 태풍 뒤끝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하늘이 겠다 흐렸다 한다. 이따금씩 비를 뿌리기도 했다. 낮 때쯤 하여 밭에 나갔더니 가게집 주인 강군이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문지르며 나에게 인사를 한다. 그는 나에게 뉴스를 전하여 주었다. 선생님, 지금 시내에 들어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38 전선에 걸쳐서 이북군이 침공해 와서 지금 격전 중이랍니다. 그 때문에 시내에는 군인의 비상소집이 내렸고 거리가 잔뜩 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마의 38선에서 항상 되풀이하는 충돌의 한 토막인지 또는 강군이 전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침공인지 알 수 없으나 시내의 효상을 보고 온 강군의 허둥지둥하는 양으로 보아 사태는 비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이북의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이른바 호소문을 보내온 직후이고 그 글월을 가져오던 세 사람이 38선을 넘어서자 군 당국에 잡혀 문제를 일으킨 것을 상기하면 그것은 저쪽에서 계획적으로 꾸민 일련의 연극일지도 모를 일이다.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호소하여도 듣지 않으니 부득이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 호소문에 담긴 내용은 세상에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니 다른 것은 모르거니와 신문지상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이남의 정계 요인 9사람을 제외하고 통일을 하자는 것이라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 이하 9사람의 정치인에게 큰 오류가 있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를 바꾸어 생각한다면 이남에서 통일을 제안하면서 김일성 수상 이하 이북의 정계 요인을 모두 제외하고 하자면 글쎄 이북에선 이를 들을 법한 일인가. 이런 제안을 해놓고 이북에서 듣지 않는다고 소위 북벌을 한다면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들 국민은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북의 소위 조국 통일 호소에 대한 이남의 처사도 온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넘어온 사람은 곧 되돌려 보내고 그 제안의 불합리함을 천하에 밝히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닐는지. 제안의 내용은 우물쭈물 비밀에 붙이고 이른바 호소문을 가져온 사람을 잡아서
전향을 시키고 방송을 하고 하니 아무리 억지의 제안을 가져왔대도 사자의 형식으로 월경해온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것이 도리의 어긋남이며 그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와 보고 감격한 나머지 이북을 배반하기 이르렀다는 발표는 좀 지나치게 어수룩한 수작이고 국민은 또 어떠한 고문을 썼기에 일껏 결심하고 넘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쉽사리 변절하게 하였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여튼 쌀값이 소두 한 말에 3,000원의 고개를 바라보게 되고 민생고가 극도에 빠진 오늘 이 닥쳐온 전란에 백성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북측 당국은 1950년 6월 19일 평화통일 사절단을 남측에 파견했다. 그들은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9개 항의 통일 방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 제4항에서 평화적 통일의 조건으로 9명의 남측 인사를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이 제시한 남측 인사 9명은 이승만을 필두로 김성수, 이범석, 신성모, 최병덕, 백성우, 조병호, 윤치영, 신흥우 등이었다. 1950년 6월 26일 아침 일찍 정류장에 나가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리는 손님이 여느 날처럼 많지 않다. 이윽고 생각해보니 어제의 전투 개시로 말미암아 버스가 징발된 듯 싶다. 걸어서 학교에 나갔더니 하룻밤 사이에 거리가 어쩐지 술렁술렁하다. 어제 저녁 무렵부터 밤 사이에 멀리서 천둥하는 듯한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더니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북군이 이미 38선을 넘어서 의정부 방면으로 쳐들어오는 대포 소리라고 한다. 연구실에는 여느 날과 같이 강, 김 두 학생이 나와서 공부하고 있었다. 내가 기획하는 조그만 학술 조사에 이 두 학생이 중심이 되어 협력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연구실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온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매우 성실한 전품이고 또 꾸준한 노력가이다. 강은 사상적으로 아무런 말썽이 없이 얌전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이고 김은 국대안 미군정의 국립대학 총폐합 안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학도 호국대 감찰부 학생들에게 좌익으로 지목을 받는다 하나 이는 감찰부 학생들의 신경 과민이고 내가 보는 한 그는 순수한 리버럴리스트이다. 국대안으로 말하면 나 자신 이를 가장 싫어하므로 이렇게 생각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국대안을 반대한 학생이라 하여 이를 좌익으로 모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국대안 반대 투쟁을 좌익 측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 하여 그러한 성 싶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기회를 노리는 좌익이 국대안에 대한 불평을 이용하고 이를 선동하였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순수한 기분에서 모순과 불합리의 권화인 당시의 국대안에 반대한 학생들을 모두 좌익으로 몰아서 이를 두고두고 닥달하는 것은 국가적 견지로도 득책이 아닐 것이다. 이는 비단 국대안을 반대한 학생들만을 두고 할 말이 아니지만 대체로 우익 측이 너무 편견을 고집하여 그 때문에 양심적인 중립분자들을 많이 좌익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없지 아니함은 우익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닐 것이다. 오늘 하루 호외가 2번이나 돌고 신문은 큼직한 활자로 괴뢰군의 38선에 근한 불법 남침을 알렸다. 은은히 들려오는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괴뢰군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가득 찬 지면을 대하니 내일이나 모레쯤은 이 신문의 같은 지면이 괴뢰군에 대한 찬사와 아부로 가득 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치었다. 시시각각으로 더해가는 주변의 혼란,
흥분과는 딴판으로 신문 보도는 잠옷 자신만만하게 적의 전면적 패주라느니 국군의 일부 해주시의 돌입이라느니 동해안 전선에서 적의 2개 분대가 투항이라느니 하는 낙관적 소식들을 전하여주고 있다. 아직도 나이 20이 될락말락한 강군이 신문을 보다 말고 적이 투항에 왔는지 국군이 투항에 갔는지 알게 뭡니까? 하고 그 애티 있는 입 언저리에 쓴웃음을 머금는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는 단순히 신문기사에 대한 경멸이라든가 국방부의 보도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군의 젊은 모습에서 민족의 니힐을 역력히 읽을 수 있어서 나는 사뭇 슬프기만 하였다. 하도 시달리고 들볶이어서 민족의 어른 이미 젊음의 순진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물에 대한 비뚤어진 해석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새파란 젊은 나이에 지니지 않아도 좋을 많은 상념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한 어느 폴란드 시인의 슬픈 노래가 다시 생각 키운다. 집으로 오는 길에 보니 학교에서 느낀 이상으로 거리는 물 끓는 듯 하였다. 한 길에는 미아리 고개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군용차가 끊일 사이 없고 언제 풀려 나왔는지 길가에는 소학교 아동들이 성을 쌓듯 둘러서서 그 고사리 같은 손들이 아프게 박수로서 그 질주하는 군용차들을 환송하고 있다. 전쟁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뒤이어 3년 동안 민족의 넋을 가위 누르던 동족 상잔이 마침내 닥치고야 말았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길이 팽팽 돌고 눈앞이 깜깜하여졌다. 약간의 현기증을 느낀 것이다. 35. 소련은 왜 안보리 거부권 행사를 포기했나?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소련 외상이었던 그로미코의 회고록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 스탈린이 유엔에 있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있을 안보리에서 소련은 무엇을 제안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그로미코는 안보리에 참석하여 미국의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한다. 그러자 스탈린은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에 그로미코는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유엔으로 하여금 한국전에 개입하도록 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국전에 병력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련은 끝내 안보리에 불참했으며 그로미코는 회고록에서 이 의문스러운 일의 경위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해놓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전면화되었을 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전 참전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 여기에 소련이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이런 예측과는 달리 소련은 끝내 알 수 없는 이유로 안보리에 불참했다.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김일성은 남측에 대한 전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소련 스탈린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았으며 실제로 소련은 북측의 군사 고문단과 함께 T-34 탱크 등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소련은 왜 미군이 참전하도록 또는 참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치했을까? 사실 이것은 한국 전쟁사에서 나뿐 아니라 역사 전문가들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중 하나이다. 아마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논문만 해도 수백 편을 좋게 되리라 짐작된다. 유영구 선생은 옛날 중앙일보 북한 전문 기자를 하셨고 뛰어난 저작물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과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의 지필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최고의 북한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나에게 통지해준 긴 답변글에서 핵심 부분을 뽑아 제시해본다.
아무튼 한국 전쟁에서 보인 스탈린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의 분쟁으로 몰아가려고 한 구석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영구. 바로 이것이었다. 이 답변은 내가 품고 있었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심하게 견제했다. 그는 사회주의권의 헤게모니 장악 또는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래서 스탈린은 마오와 중국을 대미국전의 수렁으로 몰아넣기 위해 일종의 공작을 벌인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오 죽이기 1차 공작에 불과했다. 한국전쟁이 반전되고 미군이 반대로 38선을 돌파하게 되자 스탈린은 마오에게 소련의 한국전 전폭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국의 참전을 채근한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건국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조선을 외면한단 말이요. 그래놓고 조선의 동무들과 인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소. 마오는 참전을 결정하고 조선에 가기 싫어하는 린비아오 대신 펑도아이를 지원군 사령관으로 임명해 파병한다. 한편으로 마오는 스탈린이 약속한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차일피 지원을 미룬다. 그러다가 스탈린은 중국군 대부대가 완전히 전쟁에 개입하여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형국이 되었을 때 소련의 한국전쟁 불개입 방침을 알려온다. 그때 마오는 스탈린이 또 내 뒤통수를 친 것이다 라고 하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36. 북측의 인민재판과 남측의 좌익학살. 6.25 개전 후 서울 여러 지역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동숭동 서울물리대 교정, 서대문구 송월동, 명동 국립극장 앞, 돈화문 앞, 명륜동 입구 등이 인민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개전 다음 날인 6월 26일 김일성은 방송을 통해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동분자를 대거 숙청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급의 적대감이 과격하게 표현된 인민재판에 대해 비난과 원성이 높아지자 인민공화국은 서둘러 인민재판 금지령을 내렸다. 그것은 개전 열흘 후인 7월 5일의 일이었다. 모택동이나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전시 후방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민폐 근절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바닥빨갱이들이나 빨치산 그리고 후퇴하는 인민군들은 반대자들에 대해 수시로 인민재판을 실시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나온 좌익들이 인민재판으로 남한 군경을 무자비하게 처단했다는 소문이 내려갔는지 국군과 미군의 좌익 소탕도 도를 넘고 있었다. 남한 군경의 좌익 소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 서방 기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해 7월 초 AP통신 기자 킹특파원은 공산주의자거나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 60명을 총살했다는 수원경찰서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메가더가 수원을 방문한 이틀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킹특파원은 미 육군 군사고문단에게 이 같은 강제 처형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지만 미군 장교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 충격적이었다고 수료했다. 남한군경은 수천 명의 정치 사상범을 대전 외곽으로 끌고 가 즉결 처형한 후 구덩이에 매장했다. 그리고 미군 소령이 이 처형 장면을 촬영했다. 그 후 주한 미국 대사관 무관 밥 에드워드 중령은 워싱턴의 육군본부 정부참모부에 낸 보고서에서
1950년 7월 첫째 주 대전에서 1800명의 정치 사상범이 3일 동안 처형당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덧붙이자면 이승만 정권은 좌익 소탕 외에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승만은 전면전 발발 후 정부 주도의 성급한 후퇴와 한강다리 폭파로 인한 무고한 인명희생 등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기만적으로 서울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합심해서 한길로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당국의 흠집을 가려 인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애국자의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어느 나라나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지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제갈공명이 국무총리가 되고 관우와 장비가 총사령관이 된들 어떻게 공산군의 장총과 대포와 전차를 막아내었을 것인가 라고 되물었다. 네, 이로써 오늘의 분량 3개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한 주간 틈틈이 열심히 청취해 주시고 다음 주에서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